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변화, 세계 경제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중의 갈등, 경쟁이 있고요. 또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의 변화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그 미중 갈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분리 전략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뭉치는 것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떼놓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러시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종전에서 이제 이득을 뭘 얻어갈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트럼프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원 문제보다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분리시키는 전략이죠.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유럽이 걸려 있으니까 유럽도 이제 관여가 되면 트럼프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유럽한테는 보복 관세하고 국방비 인상을 이제 무기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방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우크라 종전에는 유럽이 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견제보다는 유럽이 그 트럼프 뜻대로 종전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빌드업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미국이 이제 나토의 국방비 절반 이상을 되기 때문에 나토에서 빠지겠다.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이제 무장을 해야 되고 군비에다가 돈을 워낙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에 집중 그것보다는 이제 우러 전쟁 종전에서 미국이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중국이나 또는 유럽의 참여를 이제 막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의 차이점은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힐러리부터 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 동안 5명의 대통령들하고 미국과 딜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수가 뭔지를 이제 다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전략은 푸틴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영악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트럼프는 더 많은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러종전에서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F-35 스텔스기 같은 경우도 히토류 음속이 한 430kg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히토류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특정한 품목은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재했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의 첨단 산업 제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나비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에 걸린 가시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빼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호랑이 목에다가 가시를 하나 걸어 놓으면 이제 그걸 빼느라고 호랑이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주춤하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좀 충분하죠. 그래서 히토류의 공급망을 이미 중국이 후진국 걸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다른 대체 지역을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게 이제 채굴 해서 제품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강한 제재라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까지 한 것 갖고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돈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 한국이 25%에 20%, 45% 보복 관세를 받았다, 모든 품목에. 그럼 주가가 대폭락하고 난리가 나야 될 건데 중국은 주가가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 얘기는 돈이 판단하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별 효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은 트럼프도 알고 있죠. 중국을 무역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거를. 그래서 무역은 중국을 이제 제재하려는 시비를 거는 핑계거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목을 이제 졸아서 숨을 못 쉬게 하려면 기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첨단 기술, 제품, 장비를 공급 안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숨을 쉬려면 돈을 내놔라. 그래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졸라서 금융에서 돈 들어가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체 중국 수출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85%가 다른 지역인데 만약에 다른 지역의 수출이 20% 늘어나면 미국이 빵이 돼도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역을 제재해가지고서는 중국에 치명타를 주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이제 우회 수출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 막으면 뭐 두더지 잡기 하듯이 여기 막았더니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막았더니 여기 튀어나오고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을 막았더니 멕시코가 캐나다로 가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이제 막으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우회 수출은 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것을 갖고서 이제 뭐 중국이 수출을 못 해가지고서 경제 치명타를 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망 싸움인데 공급망은 어떤 나라도 전 공급망을 소유하는 나라는 없어요. 공급망은 관리하는 것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최종제에 대한 이제 공급망을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원자재에 관한 공급망은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굴복을 서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위안화 국자 벌써 15년째 하고 있지만 전 세계 그 결제 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내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 수입, 무역에서 세계 1등은 중국이 맞는데 무역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양하고 금융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화의 양이 보면 34배 정도 금융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금융에서 사용되는 통화로서 위안화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위안화 패권은 절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서 얘기를 하면은 수출하는 것들이 최대니까 그 나라의 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세계는 다 이제 중국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그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거래는 미국의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달러를 거래하는 때 그게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증권사도 50몇 개가 각각 사고 팔고 하는데 1대1로 하게 되면 50몇 개 회사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미래어셋이 삼성증권하고 거래하는 미래어셋 예를 들면 고객 그 50만 명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고객 50만 명하고 서로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품목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차액만 서로 결제하는 게 그게 거래소죠. 그렇듯이 지금 무역거래에서 똑같이 전 세계 190개의 나라가 서로 거래하는 것을 한 개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달러로 차액 결제를 하는 게 스위프트망입니다. 근데 이 결제망을 누가 실제로 운영을 하냐 하면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이 제재를 하는 방법이 만약에 러시아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스위프트망에서 빼버린다. 그렇게 되면 대금 결제를 자기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수출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직접 받아야 돼요. 그럼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용도 엄청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금융 결제 시스템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인데 거기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하고 중국을 포함한 이제 국가들이 경쟁적인 칩스망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것의 비중이나 크기는 뭐 이 스위프트망의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그 규모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 30%다 50%다 이까지는 아직 택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효과를 내는 데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 국무장관, 그다음에 부통령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짜를 뽑았어요. 40세 된 벤스나
뭐 마크 루비오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장관을 처음 해보는데 사고를 이미 한 번씩 쳤죠. 제디 벤스 같은 경우도 유럽에 가가지고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한테 대놓고 민주주의를 유럽이 잘 못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바람에 유럽 국가들이 난리가 났고, 이번에 그 우로 협상에서도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크 루비오가 너무 많이 퍼줬다. 그래서 러시아 말 다 들어줬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이게 외교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이번에 카운터파트로 온 그 러시아의 외교 담당자,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예를 들면 그 크렘린궁의 외교안보 담당은 두 사람의 외교 경력을 합치면 48년이에요. 반백년을 외교를 한 사람하고 이제 이번에 외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하고의 이제 협상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련하지가 못한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뭐 오늘 또 보면 미국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험 부족에 또 막가파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불쑥 얘기는 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정도로 사고가 크게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 대통령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없는 참모들의 입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일 것 같아요. 위대한 미국 건설을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시진핑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국을 세게 공격할수록 중국 안에서는 단합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미국에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이 경제도 엉망이었고 주가도 엉망, 부동산도 엉망이었는데 내부 불만이 많은 것이 오히려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강한 외부 충격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을 단결시키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